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심리 상담과 명상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효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4차례 여러분에게 심리 치유 명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명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과학적인 근거와 또 현대 심리치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명상이 어려운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호흡을 해야 하는지 호흡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그리고 실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의 호흡을 감지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혀 의도를 뺀 상태에서 평상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려 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려 볼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의 호흡이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를 바라보고 또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텐데요. 평상시 자신도 모르게 호흡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숨을 알아차려 볼 겁니다.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주의를 자기 호흡으로 가져가세요. 자신이 들숨을 쉴 때 제 목소리를 듣는지, 날숨을 쉴 때 제 목소리를 듣는지 들어보세요. 자신의 호흡의 깊이가 어떤지 감지해 봅니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자신의 몸의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둬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 호흡은 평상시 호흡입니다.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깊이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서둘고 있는지도 감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부드럽게 눈을 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숨을 들이쉬면서 제 목소리를 듣는지 숨을 내쉬면서 제 목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가 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 방송을 청취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왜 명상은 생각보다 어려울까요? 명상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명상을 지속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이렇게 명상이 어려울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상은 그저 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했던 정체성,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건드리게 돼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요, 사실 명상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명상은 가만히 쉬는 게 아니에요. 명상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상을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명상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다가 보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숨을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특히 명상을 하게 되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평소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그때 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이 감정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도 약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도 높고 우울도 있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와요. 이 상태에서는 명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소진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숙면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명상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명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명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절력이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명상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명상은 몸으로 하는 연습이에요. 몸을 떠나서는 명상이 될 수 없는데 평소에 우리는 몸과 멀어져 있습니다. 몸과 멀어져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호흡도 알아차려야 되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도 알아차려야 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에 머무는 연습을 필요로 해요. 명상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을 떠나 있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주로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이 몸을 자각하지 못해요. 대부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걸 버티는 쪽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 몸 피곤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주의를 외부로 돌려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고 주의는 몸에 두라고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의와 우리의 의식은 몸을 떠나서 생각으로 가거나 또는 대상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몸을 떠나는 연습이 아니에요. 명상은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구나. 뭔가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이 몸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상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명상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몸을 느껴도 괜찮구나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을 심리 상담에서는 안정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요. 본인이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눌러놓았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념 이것들이 올라옵니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90% 또는 95% 정도까지 우리가 평소에 의식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일상은 너무 바쁘니까 실제로 마음을 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밖을 향해서 달리도록 현대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쁘는 것, 이 서두르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도록, 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바쁘고 서두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일을 하면서도 내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항상 일 그리고 인간관계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겁먹어요. 그래서 명상이 억눌러 두었던 부정적인 감정, 생각, 신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상 자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덮어두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씩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뚜껑을 닫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 거는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의식을 하고 덮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덮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은 명상을 하면 편안해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싶어서 명상을 하는데 어머 명상을 했더니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명상을 했더니 과거에 캐캐먹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명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았던 것, 못 봤던 것들이 실제로 명상을 하면 올라와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명상을 쉽게 포기합니다. 왜? 내가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았는데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해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 아주 천천히 이것은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은요, 자기 내면을 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 특히 두뇌는요, 진화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번식에 유리할까를 목적으로 해서 밖을 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를 안으로 돌리는 것은 평소에 뇌가 진화하던 방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은 이 주의를 안으로 돌리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저 밖을 보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명상은 자기 내면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애착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대인들이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은 이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통제를 상실했을 때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을 보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컬트 영화라고 하나요? 굉장히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귀신 영화. 이것도 못 봐서 아예 그런 영화를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장면을 보면 무서워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있는 무서움, 공포도 못 보는데 어떻게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렵고 무서운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악마성, 자기 내면에 있는 잔인성이 실제로는 영화보다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악마성을 마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라, 우리 한국말로는 마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악귀 또는 악령, 귀신, 영가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도록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경우에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의 경보를 알리는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명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못했던 것들이 훅 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슬펐던 일, 그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일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상하면서 확 올려오면요, 사람들은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멍해지면서. 해리되기도 하고 이 과거에 올라왔던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명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때문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거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또는 성격,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상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우리는 흔히 심리 상담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의 도움 없이 혼자 이 내면에 올라오는 무서운 것을 마주하게 되면은 이거는 치유가 아니라 예전에 힘들었던 것을 재경험하게 되는 다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명상이 어려운 이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평소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아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흔히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저희는 들어요. 이상해요. 이거는 평소에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평소에 나라고 자기가 단단하게 잡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성장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불안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지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하셨던 명상은 자기 내면을 보도록 했고,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은 이 안은 자기 내면은 편안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들,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정말 창피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것으로서 마음 안에 가득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게 하는 게 부처님이 하셨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지 명상은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편안하게 할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정이든 신념이든 자기라고 고집했던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헷갈려 하면서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사실은 명상은 단계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단계를 설명하고 대승불교 와서도 단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계를 확 건너뛰려고 해요. 명상을 하면 갑자기 통찰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네.
근데 이 불안을 내가 느껴도 괜찮네. 내가 이 무서운 화를 느껴도 내가 괜찮네 하는 이 안정화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슬픔이든지 분노든지 또는 공황 같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안 느끼려고 저항하고 알면서도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각이든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내 몸에서 느껴도 괜찮네 하는 이 신호,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자신의 호흡을 믿고 자신의 몸을 믿고 우리는 흔히 그걸 불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집중력이 있어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의 의미는 불안의 강도가 엄청 세졌다가 불안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분노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가 분노가 낮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생각도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이고 감각도 움직여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안정화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느끼더라도 여기에서 휘말리거나 여기에 빠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흔히 감정을 접촉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흔히 이제 이것을 통찰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리 치유적인 입장에서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통찰 단계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명상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이 과정 전체를 보지 않아요. 그냥 결과 중심으로 평가 중심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평가받는 구조 속에서 노출되었고 학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든 감정이든 올라오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음이 오거나 졸음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명상을 할 때 뭔가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려고 하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것,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는 명상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사실은 애를 써서 뭔가를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익숙하게 노출되었던 학습의 방식과 명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결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텐데요. 지금 안내드리는 호흡은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지 이를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저는 명상이 실제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상이 굉장히 치유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지속적으로 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상은 입은 닫고 코로만 호흡을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코호흡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목소리를 듣거나 또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우선 이렇게 좀 앉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누울 수도 있어요.
누워도 괜찮고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방석에 앉아도 괜찮고 의자에 앉아도 괜찮아요. 앉아 있는데 주의를 아래턱으로 옮겨가 보세요. 이 아래턱을 제가 이 손바닥 뒤쪽을 아래턱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입술은 부드럽게 붙일 겁니다. 근데 입술에 힘을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드럽게 붙일 거예요. 그 대신에 아래턱에 힘을 빼세요. 이 아래턱에 힘을 이렇게 툭 들고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혀도 편안하게 이완하세요.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술은 붙이고 아래턱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코로만 호흡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술은 부드럽게 닫고 코로만 호흡을 한다면 우리 몸에 산화질소가 무려 6배나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은 혈액순환을 훨씬 잘 되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먹는 약 안에 이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만 호흡을 더 길게 할수록 우리 몸에는 산화질소가 몇 배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항균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흡하는 것보다 코로 호흡을 할 때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산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입은 닫고 코로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때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 호흡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은 닫는다는 거예요. 코 호흡만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코 안에 점막에 보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인후염이 잦은 사람일수록 코 호흡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수록 실제로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 이 등 쪽 미주신경계가 있고 배 쪽 미주신경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수록 심박수가 감소하고 긴장이 완화되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이 곧 신경계의 조절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수록 이 편도체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감소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화가 확 날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난다는 걸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전두엽이 딱 화가 나는 것을 딱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코로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때 그렇게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코 호흡만을 할 때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이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명상을 하면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 명상을 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충동적인 반응은 줄어들고 알아차림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편도체와 전두엽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 회복력과도 아주 연관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태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계속 사이렌이 울려대는 집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몸을 템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몸은 우리 신성한 마음, 신령스러운 성품이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원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 호흡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할수록 이 경보음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를 딱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호흡은 우리 몸에게 말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몸이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 안 쳐도 괜찮아. 당장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얼어붙지 않아도 괜찮아. 이 메시지를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몸의 신경계가 우리 몸에게 그것을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 전통에서는 아나빠나사티 대념처경에 보면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천 년 된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생리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깊은 삼매를 원해요. 그러니까 삼매가 목표는 아닌데 코호흡은 깊은 삼매에 이르도록 합니다. 삼매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통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호흡은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선정은 깊은 삼매는 코에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졸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팁을 안내를 할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명상할 때 손을 이 자세를 하거나 이 자세를 하거나 해서 호흡만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익숙하다고 느끼면서 빨리 졸음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명상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명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숨이 깊이 들이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것을 한 번이라고 할 겁니다. 1회라고 하면 들숨과 날숨 이 전체를 포함해서 한 번 1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손가락 끝이 이렇게 닿도록 할 건데 이 손가락 끝의 움직임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균형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서로 끝을 닿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손가락을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인식하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를 보다 더 이완시키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화시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촉각이죠. 손가락 끝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느낌을 감지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 미세하게 알아차리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이것은 뇌가 우리의 주의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는 변화가 없으면 금방 익숙하다고 판단하고 졸음으로 빠지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손가락 끝을 닿게 하고 그 감각을 알아차리게 하면 우리의 뇌가 더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집중법이 아니라 신체를 기반으로 한 주의 조절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명상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건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뭐냐? 불교용으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해요.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요. 우울하든지 불안하든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다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손가락 끝에 촉감을 느끼고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은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전두엽에서는 주의를 계속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체성 감각 피질에서는 우리가 이 감각을 계속 느끼도록 그쪽 피질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흔히 말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회로가 상대적으로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우리의 좌우 뇌의 균형을 잡게 하는 것, 그리고 좌뇌 우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실제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리가 되는 것들을 상당하게 예방을 해주는데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대상 앞에서 갑자기 얼어붙는 경험을 하거나 멍해지거나 아니면 현실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안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손끝에서 감각을 느끼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는 이 신체적으로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손끝을 부드럽게 이렇게 서로 맞닿는 이 행위는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원으로 조금 풀이하면은요, 우리가 사념처, 위파사나 할 때, 그 염이 사띠인데요. 이 사띠는 감각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머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념처 중에서 첫 번째 신념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매에 이르기 위해서인데, 이 삼매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방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서로 닿게 하면서 하는 명상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다면요. 명상을 하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 명상을 하면 망상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호흡을 관찰하면 불안도가 높아지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명상을 처음 하는 초보자들도 이 집중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가락을 서로 닿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이 연습을 해 볼 텐데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때 엄지와 검지가 닿습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 엄지와 중지가 닿고, 세 번째 호흡에서 엄지와 약지가 닿고, 네 번째 호흡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닿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 겁니다. 물론 자신의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각자의 속도대로 이 명상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앉아볼까요? 연습할 겁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저처럼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보통 연꽃 자세라고 하는데, 연꽃 자세의 핵심은 척추를 세우는 거예요. 척추를 세운다고 해서 힘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근육은 이완할 거예요. 그런데 정자를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정자는 회원부가 바닥에 닿는 자세인데, 우리의 회원부가 어디냐면 항문과 생식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그 살이 있어요. 그 살이 바닥에 닿도록 앉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엉덩이를 뒤로 살짝 이렇게 뺄 겁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보통 연꽃 자세는
보통은 그 다리를 서로 교차해서 올리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 두 자세를 하게 되면 명상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이렇게 좀 나란하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안전 자세라면 자기 몸이 가장 명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면 뭐든지 좋습니다. 이 자세가 불편하다 의자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의자 앞에 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허리는 세우세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손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허벅지에 올려두거나 무릎 위에 올려둘 겁니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부드럽게 두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자세라면 뭐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명상할 때 손가락을 서로 닿는 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해서 허벅지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을 거예요. 왜 눈을 감느냐 하면 우리는 많은 정보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두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주의가 밖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내면을 보는데 좀 어려워요. 초보자일수록 눈을 부드럽게 감을 겁니다.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려 볼게요. 처음에는 제가 가이드를 할 겁니다.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방식대로 호흡을 할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처음에는 1대1로 할 거고 두 번째는 1대2로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할게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제 1대2 호흡으로 해볼게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 1대2 호흡.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1대2로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손가락을 순환적으로 옮기면서 총 8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